자, 그러면은 배경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경제가 있었어. 하면서 조선시대의 경제, 또 조선시대에 또 이런 주식 거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고려시대나 이 조현승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쌀 거래가 좀 있었나요? 쌀 거래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아까 유럽처럼 정말 그렇게 막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정도의 막 그 거대한 자본이 형성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쌀이 워낙 이제 제일 중요한 상품이고 기준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쌀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꼭 그리고 매점 매석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가격이 시세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버는 사례들은 있었죠. 그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 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을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쌀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또 쌀이 없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부에서 뭐 선물 옵션처럼 겨울에 쌀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리, 옵션, 그러니까 옵션, 지금은 선물 옵션처럼 뭐 그런 거래들도 민중들 간에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를 막고자 뭐 가을 시기에 이렇게 굶어 죽는 거, 겨울에 겨울에 굶어 죽는 거 막기 위해서 가을 시기에 겨울 동안 쌀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싸고서 이런 거 있다는데 혹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그게 일본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한 그 상업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정부가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세금을 걷는 수단이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환국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가을에 쌀을 걷어들이고 춘궁기 때 이제 쌀을 나눠주고 이런 식의 그 제도는 운영을 했지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산업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건 종이 산업에서 선대제로 해서 그게 조금 종이 생산업자들을 상인이 이렇게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문해서 각 거래를 해서 한꺼번에 사들이는 이런 선대제를 했다는 기록은 나오는데 쌀의 어떤 선물,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뭐 상거래는 했잖아요. 상거래는 했죠. 그 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무역이라는 거는 전부 다 철저하게 정부에서 통제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역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역관들 중에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역관들 큰 돈 번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뭐 진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허생전의 모델이 된 그 변씨가 허생전에 보면 변씨가 나오죠. 예전에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조선시대 숙종 때 변승업이라고 가장 돈을 많이 번 걸로 알려진 역관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변승업 같은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는데 이 역관들이 돈을 주로 버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업이 억제돼 있기 때문이에요. 민간 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사신으로 가는 그 선비들이 대규모 상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 걸렸다가는 또 크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역관이죠. 그리고 역관은 그래요? 이게 역관 집은 대대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역관이 되는 사람 보면 다 역관 집안에서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외국어를 외국어 학원이 없잖아요. 외국어를 배우려면 책도 교본도 없어요. 그러면 내내 역관 집안에서만 역관이 또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뭐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 그래요? 양쪽이죠. 변승업 같은 사람은 외역관이에요. 일본어 역관인데 이게 외역관 그럼 일본하고만 거래하나 이게 아니라 중국에서 사온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경우도 있지만 네. 중국에서 사온 물건이 외관으로 와서 외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일본 거를 팔기도 하고 네. 이 중국에서 들어온 거를 청나라에서 들어온 이제 물건을 가지고서 일본으로 거래를 하고 이게 양쪽으로 다 거래를 한 거죠.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었군요. 야, 그래서 이거 지금 어쨌든 경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민간끼리는 가끔 뭐 5일장 열리고, 네. 뭐 이런 거래들이 있었고, 이제 보통은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쪽에 이제 역관들이 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국내에서야 물론 당연히 뭐 거래가 있지만 네. 외국으로 가서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모은 세력을 보면은 의주의 네. 만상, 아, 그다음에 개경의 송상이 네,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되죠. 네, 이렇게 배웠어요, 되는 게 예전에. 송상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 네. 우리나라의 그 인삼이었어요. 아, 특히 맞아, 홍삼을 증포하는 기술이 조선 중기 때 이제 맞아. 네. 많이 퍼지면서 네. 이 홍삼을 가져가서 중국에 팔면 큰 이익을 남기고 중국에 있는 거 사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송상하고 네. 만상이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리고 또 외관은 또 외관 무역대로 이제 동래 쪽에 뭐 내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인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 우리나라 인삼 저기 중국에 팔면 잘 안 네. 팔리나요? 지금은?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싼 걸로 아는데 저도 그래요? 인삼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진짜 예.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전 예, 세계적으로. 예, 예. 특산물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렇죠. 많이 팔리죠. 고려 인삼 예, 뭐 예. 이런 거. 중국 인삼보다는 우리나라 인삼이 훨씬 고가인 걸로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각 옛날 지역 특산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게 인삼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역관 중에 뭐 이제 장희빈도 역관 집안이잖아요. 아. 네, 그 오빠도 역관이었고, 근데 네, 이렇게 돼서 역관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문제가 이건 뭐냐면은 지금도 수입 쿼터를 정해서 만약에 네. 수요가 아주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 수입을 딱 쿼터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수입업자죠. 네, 근데 이걸 자유경쟁으로 풀어놔서 여기저기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네. 요 몇몇 딱 그 독점업자한테 무역업자한테 이걸 맡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이익은 엄청나지만 국민들이 다 그만큼의 말하자면 더 비싼 값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이런 식으로 무역을 억제했기 때문에 네. 이 무역이 활발하지 못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특권층이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또 효과를 냈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인삼 같은 거 이제 네. 중국에 팔았다고 하셨는데 쌀 같은 것도 이제 중국에다 팔고 이런 거 했겠죠? 쌀은 거의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가 됐죠. 우리나라 내에서 5일장 네. 같은 데서 네, 이제 네. 약간씩 사고 팔고 이런 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인구가 아무래도 모여 있는데 그 네. 서울의 쌀은 주로 이제 경기도나 이 전라도 쪽 이쪽 남쪽에서 네. 올라오죠. 맞아요. 예, 이 지역에서 지방에서 예.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쌀 아.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거를 네. 마차에 싣고 올라와가지고 네. 서울에서 판매하고 네, 시장에서. 마차도 있고 세곡선이라고 해서 배로 들어오고. 맞아요. 우리나라에 네. 또 한강이 있으니까 네. 한강을 해가지고 그 쌀을 판매하는 네. 이런 시장은 있었군요. 근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이제 박지원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정조 네. 때인데 이때 이제 한양에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가끔 그래요? 그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시기가 잘 안 맞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공급이 모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정조 때 막 중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쌀을 매점 매석하고 비싸게 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올리죠. 그랬더니 정조도 그걸 승인을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박지원이 이제 연암 박지원이 나서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서울의 쌀이 비싸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쌀 상인들이 네네. 지금 쌀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다 감춰버릴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조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내렸던 교지를 다시 걷어들이니까 역시 전국에서 쌀들이 싹 이제 몰려든 거죠. 그러면서 쌀값이 안정이 된 그런 놀랍네요. 사례가 근데 있죠. 네. 이 한양은 수도인데 네. 수도에 쌀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전국의 쌀이 다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네, 못 온 거죠. 네, 그렇죠.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뭐 트럭으로 쫙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게 또 이제 또 정부에서 또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비슷하네요. 네. 정부 개입을 막고자 박지원이 어느 정도 그렇죠. 시장 자율화를 풀어놔라. 그렇죠. 예. 시장 경제를 풀어놔 이렇게 해서 결국 뭐. 비싸면은 팔러 온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이제 저희 쌀이 품귀 현상이 생기냐면은 쌀이 어디에 잔뜩 모여 있다가 자 이거 비싸니까 한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한양에 쌀이 비싸대 그러면 여기저기서 지역에서 조금씩 모이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비쌀 때 이게 유지가 되면은 전국에서 이게 쌀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오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주면은 쌀 품귀 현상이 자동 소멸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지금 비싸니까 쌀값 상한제를 정하고 매점 네. 매석하는 놈들을 사용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쌀이 더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야,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네. 아, 그분이 진짜 잘 대단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 맞는 논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전에 일본에서는 네. 몇백 년 전부터 쌀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선물 옵션 거래 비슷한 네. 이런 게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옵션 거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일본은 막부 시대부터도 네.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요? 네.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금융이 네. 발달을 한 상태였고 네.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의 주식회사하고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아니고 한 유한회사 정도가 되겠죠. 몇 명이 네. 모여서 상단을 구성하고 상선을 운영하면서 그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그 상업을 크게 하는 상업 자본들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었죠. 네. 그리고 외국하고 유럽 쪽하고도 좀 거래가 뭐 우리나라처럼 꽉 막혀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 저도 들었는데 일본에서 그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 쌀거래 겨울에 이제 굶어 죽으니까 네. 겨울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이게 일본에 있었다고 네. 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야 근데 이게 진짜 역사가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보면 너무 상업을 억제했던 건 맞아요. 우리나라 산농공상 뭐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산농공상에서 선비가 제일 높이고 네. 뭐 상이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네. 재미있는 거는 일본도 상인들을 상당히 무시를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사무라이가 위에 있는데. 맞아요. 사무라이. 예, 사무라이들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권을 쥐고 있는 상인들이 많아서 서로 존댓말은 상인이 사무라이에 가서 깍듯하게 하는데 그래요? 실제 위치는 완전 달라요. 아주 깍듯하게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무라이는 쩔쩔매고 반말로다가 곧 갚을게 그러면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돈이 없고 직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돈이 네. 많은데 직위는 낮은. 이게 왜냐면 상업 자본이 발달을 하다 보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위치가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돈이 뭐 많은 사람 편하고 네. 뭐 그런 거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또 그만큼 대접을 받으니까. 네. 저는 상업이 이게 인정받는 현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이제 열심히 해서 주식을 돈 벌면 좋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저기 박사님이 학술 논문서 보고서를 진짜 많이 쓰셨더라고요. 논문을. 근데 네. 한 100개 가량 쓰신 것 같은데. 아니 100개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술 논문하고 연구 보고서가 좀 다른데 연구 네네. 보고서까지 뭐 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 논문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연구 보고서는 뭐 저희 연구원에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쓰고 학술 논문도 요즘 최근에 한 5년 동안은 잘 못 썼고 초창기에 박사 받고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한중일 전자산업 이런 것도 쓰셨고 전력산업 효율성 이런. 그걸 굉장히 오래 전에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좀 이거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에 네. 지금 오늘은 역사 경제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다음에 또 다른 역사랑 관련 없더라도 한번 와주셔서 네. 경제 전반적인 경제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기회가 되면 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에 또 초청해 보도록 네. 하고요. 그리고 저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제 공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 공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궁금하신 거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당장 돈이 되는 거겠죠. 그게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왕도는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많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한두 명의 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어. 다양한 얘기를 안 보고 네. 누가 뭐 이런 얘기 했다면 그 사람 말에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보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구 말이 맞았는가를 보고 또 단순히 결과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추론을 했는지를 많이 보는 과정. 그리고 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자기 스스로 또 많이 찾아보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좀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단순히 현재 상태에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제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볼 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박사님이 이 대학교 여기 뭐 한양대에서도 강의하시고 네. 아주대에서도 강의하시고 덕성여대에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네. 이거 되게 많이 강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시간 강사였죠. 저희 연구원에 있으면은 네.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당 한 과목 정도씩은 자기가 기회가 되면은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내줘요. 시간 강사 예, 교수님으로 이렇게 또 갔는데 강의를 하셨군요. 아무래도 학부생 강의보다는 대학원 강의가 더 편하기는 해요. 저희 경제학으로 입장에서는. 다 강의를 하신 예, 거죠? 다 경제학입니다. 야, 그 제가 그러니까 오늘 들으니까 예. 모시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석사과정, 박사과정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석사과정 오늘 대학원생, 대학생 되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 석사, 박사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좀 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조현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